진짜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랑 카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혼자 짝사랑하는 상대면 더더욱.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회사 동료랑 카풀을 시작했거든요. 이름은 민지라고 할게요. 디자인팀에서 일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쁜 친구예요. 키도 크고 몸매도 몸매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아무튼 제가 민지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혼자 짝사랑한 지도 꽤 됐죠. 사실 회사에서 민지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 긴 생머리 쓸어 넘기는 모습이라든가 커피 마실 때 살짝 보이는 목선이라든가 생각하니까 또 설레네. 근데 마침 민지가 차가 없어서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용기 내서 카풀 제안했죠.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드디어 민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도 제 귀에는 오직 민지를 위한 세레나데처럼 들렸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설렘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민지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민지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생명체가 존재하다니 하면서 넋 놓고 바라봤죠. 게다가 민지가 옷도 잘 입거든요. 디자인팀이라 그런지 몰라도 스타일이 장난 아니에요. 특히 짧은 치마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쿵쾅. 혈압 오르네. 한 번은 민지가 딱 달라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날 제 심장은 거의 북소리 냈다니까요. 퉁퉁퉁. 암튼 그렇게 1시간 정도 운전해서 회사 가는 동안 민지 몰래 힐끔힐끔 쳐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역시 내 촉이 맞았어. 민지는 여신이야. 이러면서요. 가끔 민지가 핸드폰 보다가 피식 웃으면 도대체 누구랑 문자하는 거지? 설마 남자친구? 하면서 속으로 막 질투도 하고 그랬죠. 이놈의 짝사랑.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민지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평화로운 카풀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민지 집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민지야, 나 지금 집 앞인데 괜찮아?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빠 나 목소리가 잔뜩 잠겨있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어디 아파? 많이 안 좋아? 어제 밤부터 갑자기 열이 나서 오늘 카풀은 미안한데 민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콜록거렸어요. 아픈 와중에도 카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민지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무슨 소리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얼른 쉬어. 내가 약 사다 줄까?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이 멍청이. 약은 무슨 약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힘겹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고 좀만 자면 나을 거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다니까. 얼른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민지가 아프다니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놈의 못된 마음. 그렇게 며칠 동안 민지와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에도 안 나오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몇 번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죠. 진짜 많이 아픈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문득 민지 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 민지네 아파트 앞으로 향했죠. 그냥 혹시나 해서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민지네 집 현관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똑똑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문 너머로 희미하게 민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민지야. 나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오, 오빠? 며칠 만에 본 민지는 생각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괜찮아? 많이 아팠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들어와. 민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며칠 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어수선했죠.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이게 다 뭐야? 테이블 위에는 빈 약봉지들과 함께 뜯지 않은 컵라면,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픈 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 같았죠.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아프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약도 제때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응? 제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민지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는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와준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너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민지는 더 서럽게 울면서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오빠만. 민지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민지는 혼자서 아픔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사과를 중얼거렸어요. 민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죠. 내가 너무 혼자서 끙끙 앓았지? 미안해. 오빠 곤란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야. 곤란하긴. 내가 미안해. 진작에 와봤어야 하는데 저는 민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민지는 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민지를 달래주고 나서야 저는 민지가 아픈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맞다. 뭐 좀 먹을 거 없어? 죽이라도 끓여줄까?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까. 민지는 머뭇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을 가리켰어요.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컵라면? 안 돼. 아픈 애가 무슨 컵라면이야. 내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죠. 그러자 민지는 수줍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아. 마침 나 김치찌개 잘 끓이는데. 저는 씩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김치찌개. 마트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김치찌개의 레시피를 떠올렸죠. 평소 요리라고는 라면 끓여 먹는 게 전부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었죠. 마트에서 가장 신선해 보이는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사고 민지가 좋아하는 두부와 라면, 사리까지 야무지게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는 센스를 발휘했죠. 짜잔! 왔다. 양손 가득 창을 봐서 민지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죠. 아직도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뭐야? 이게 다 뭐야? 민지는 제가 가져온 봉투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먹이려고 사왔지. 자, 어서 일어나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민지를 일으켜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죠. 자, 김치찌개 명인의 솜씨를 보여주마.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죠. 육수를 내고 재료들을 차례차례 넣어 끓이면서 간을 맞추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냄새 좋다. 어느새 부엌으로 다가온 민지가 냄비를 엿보며 말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으로 송송 썬 파를 얹어 김치찌개를 완성했어요. 흰 쌀밥과 함께 김치찌개,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까지 차려놓으니 그럴듯한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죠. 자, 먹어봐.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 숟가락을 움직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와,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사실 맛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민지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김치찌개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죠.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휴, 배부르다. 오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었어. 고마워.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 그럼 이제 좀 살 것 같아? 응. 훨씬 좋아졌어. 역시 아플 땐 잘 먹어야 해.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자처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죠.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벌써 저녁이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민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죠. 오빠, 오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가봐. 괜찮아. 아직 시간 괜찮은데? 사실 저도 이제 그만 가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기가 아쉬웠죠. 민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니야. 늦었어. 그리고 나 이제 괜찮아.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민지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갈게. 저는 싱크대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아왔어요. 오빠, 따뜻한 민지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민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의 두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렘이 어려 있었죠. 오빠, 민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기다렸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죠.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 덕분에. 민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지야. 저는 민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봤죠. 나도 오늘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 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죠. 오빠, 민지야. 너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말을 끝맺지 못했죠. 그때였어요. 민지가 제게로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민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창밖에는 어느새 밤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지의 따뜻한 품에 안겼던 기억, 수줍게 떨리던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쾌한 카톡 알림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오빠, 민지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민지, 나 지금 많이 아파? 나 어디가 아픈데? 많이 심해? 민지 오빠가 준 김치찌개 때문인 것 같아. 나 김치찌개? 설마 체했어? 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지 가슴이 너무 아파. 민지 오빠 도와줘.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죠. 나 많이 심각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발 아무 일 아니길. 민지의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지를 발견했죠. 민지야. 저는 다급하게 민지에게 달려갔어요. 민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오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파?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살폈어요. 민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에 가져다 대었죠.
여기가 오빠 김치찌개 때문에 고장난 것 같아. 민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오빠랑 같이 있었던 시간 오빠가 끓여준 김치찌개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민지는 수줍은 듯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민지를 품에 안았죠. 나도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민지야, 쿵쿵쿵.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기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응, 오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또 질리지도 않아? 해. 오빠 김치찌개는 먹어도 안 질려. 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집 풍경입니다. 그래요. 민지와 저는 그 후로 함께 살기 시작했고 내년 봄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세 서로에게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애교 넘치는 행동으로 제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죠. 오빠, 오늘따라 더 멋있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특히 운전하는 모습이 심쿵. 물론 가끔은 운전 중에 장난을 걸어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빠, 나 이 옷 어때? 새로 산 건데 지금 운전 중이잖아. 에이, 잠깐만 보여주는 건데 뭘 그래. 민지는 얄밉게 웃으며 제 팔에 팔짱을 끼고 몸을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어려움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제가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저희 커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콩달콩 예쁜 사랑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준수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많다지만 저처럼 집에서 일하면서 아내랑 하루 종일 붙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걸요? 맞다. 제 아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 아내 이름은 서민지예요. 저랑 동갑인데 결혼한 지 이제 딱 3년 됐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뭐랄까, 둘이서 진짜 꿀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라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줬고, 저는 집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둘 다 집에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처음엔 좀 걱정됐거든요. 부부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싸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웬걸요? 저희는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성격이 밝고 귀엽기도 하고 제가 또 그런 걸 잘 받아주는 타입이라 그런지 크게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애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23세 했으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꽤 빠른 편이죠? 그래서인지 애는 나중에 천천히 가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 둘이 좀 더 놀고 나중에 준비되면 가져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민지도 전업주부라 항상 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부부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게 처음엔 장점 같다가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서로 잘 맞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뭐랄까, 주말 부부처럼 얼굴 보기 힘든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미안할 정도로 저희는 늘 붙어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더 애틋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저희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어요. 민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요. 진짜 그때는 저도 많이 놀랐어요. 민지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장례식도 정신없이 치렀고 민지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민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민지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모님이신 이정숙 여사님이 혼자 남으신 거예요. 사실 정숙 여사님은 민지 아버지랑 재혼하신 분이에요. 민지한테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잘 대해주신 분이었거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정숙 여사님도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동안은 괜찮아 보이셨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크셨나 봐. 요즘 우울해 보이는 날이 많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척 하셔도 혼자 계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민지가 아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면 저도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자기야, 어차피 당신은 재택근무하니까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잖아. 엄마 혼자 두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아니,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아내랑 둘이 사는 것도 가끔은 힘든데 거기에 장모님까지? 게다가 민지 고향은 서울이랑 완전 다른 시골이었거든요. 제가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시골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민지가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민지가 걱정하며 지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 같이 살자. 엄마 혼자 외롭게 두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희는 민지 고향으로 내려가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만 살던 제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왔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기가 좋다, 집이 넓다 이런 건 솔직히 인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아니,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집 근처에 편의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집 앞에만 나가도 CU, GS25, 세븐일레븐이 줄줄이 서 있었는데 여긴 편의점 하나 찾으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돼요. 그것도 겨우 하나 있는데 물건도 별로 없고 밤 10시만 되면 문 닫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배달 음식도 문제예요. 서울에서는 배민 켜면 치킨, 짜장면, 피자, 뭐든 다 됐잖아요. 근데 여긴 배달 앱을 켜도 아무것도 안 떠요. 아니, 이게 무슨 앱이야. 그냥 빈 화면이에요. 치킨 먹으려면 차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고 라면 끓여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뭐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적응력이 빠른 편이긴 해요.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아, 이게 시골 라이프구나 싶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친절했어요. 처음엔 낯설어서 어색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금방 받아주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서울서 왔다며? 하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는데 그게 처음엔 부담스러웠다가 나중엔 재밌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농담도 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동네 청년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입하고 나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청년회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고 뭐랄까 젊은 척하는 아저씨들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동네 분위기도 익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민지는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서울에 있을 땐 약간 피곤해 보이는 날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얼굴이 확 펴졌어요. 뭐랄까 좀 더 밝아지고 활기차졌다고 해야 하나요? 특히 장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민지가 훨씬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집안일 부담이 좀 덜어진 거겠죠. 장모님이 워낙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라 민지가 혼자 다 하던 집안일을 많이 나눠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집안일에 큰 도움을 못 주는 편이라 민지가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장모님이랑 둘이서 척척 해내니까 민지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민지가 고향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땐 전업주부로만 있었는데 다시 일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활기차 보였어요. 저는 민지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춰가고 있었죠. 거기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놈이 바로 김민철이라는 친구였어요. 아니, 진짜 이 녀석이 없었으면 제가 시골 생활 적응하는데 한참 더 걸렸을 거예요. 민철이는 저랑 나이도 같고 또 성격이 워낙 털털해서 처음부터 금방 친해졌어요. 사실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이 친구는 뭐랄까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땐 청년회 모임에서였어요. 제가 청년회에 얼굴 비춘 첫날이었는데 다들 서울에서 왔다며 하면서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들 관심이 많은지. 근데 민철이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서울 사람 맞아? 서울 사람 치곤 생긴 건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뭐? 내가 왜 동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했더니 그냥 촌티가 좀 나잖아. 서울 사람들은 보통 좀 샤프하게 생겼는데 넌 약간 구수한 느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듣고 빵 터져서 그냥 바로 친해졌어요. 민철이는 동네 구석구석을 완전 꿰고 있는 애였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쭉 살았으니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웃긴 게 동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야,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저기 산 너머로 가면 계곡 있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발 담그면 발가락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이러질 않나? 우리 동네 감자탕집 있잖아? 거기 국물이 그냥 끝내줘. 서울 감자탕이랑은 비교도 안 돼. 이러면서 완전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야, 너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거 아니야? 했더니 야, 나 서울 가봤거든? 근데 거기 복잡하고 사람 많고 우리 동네만 못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서울이랑 시골을 비교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래도 그 당당한 태도가 너무 웃겨서 그냥 넘어갔어요. 민철이가 저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랑 어색해서 잘 못 어울렸거든요. 근데 민철이가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분위기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얘 서울에서 왔다. 근데 서울 사람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줘. 이러면서요. 아니, 서울 사람 치고 괜찮은 놈은 또 뭔 소린가 싶었는데 어쨌든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금방 받아줬어요. 그리고 민철이는 저한테 동네에서 살아남는 법도 많이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저기 슈퍼 아줌마 있잖아? 거기서 물건 살 땐 꼭 서비스 없어요? 한마디 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더 안 준다. 라든지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절대 먼저 가려고 하지 마. 인사만 10분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음에 너 욕먹는다. 이런 꿀팁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철이랑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심심하면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가끔은 민철이가 자기네 집으로 저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민철이네 집은 또 완전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는데 거기서 민철이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먹고 나니까 와, 진짜 제가 서울에서 먹던 음식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민철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시골 생활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여기서의 삶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철이가 갑자기 저한테 술 한잔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는 놈이긴 한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제가, 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급하게 술을 찾냐? 했더니,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너도 시간 되면 좀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마침 그날 민지가 야간 근무라 집에 없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래, 뭐, 한잔하지 뭐, 하고 흔쾌히 따라 나갔죠. 우리가 간 데는 동네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어요. 이름도 되게 촌스러워요. 시골집 막걸리, 뭐 이런 이름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막걸리랑 동동주 메뉴가 쫙 있고, 안주는 파전, 두부김치, 닭똥집 같은 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민철이는 들어가자마자 막걸리 2병이랑 파전 하나를 시키더니,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너 그냥 편하게 마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죠. 평소엔 더치페이 철저하게 하는 놈이거든요. 제가, 야, 너 웬일이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했더니, 그냥 조용히 좀 마셔라. 오늘은 내가 쏘는 날이야. 이러는 겁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민철이가 슬슬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도 말이 많은 놈인데 술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민철이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더니 진지한 얼굴로 저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야, 준수야, 내가 진짜 이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서 뭔데? 무슨 얘긴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했더니 민철이가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근데 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진짜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너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괜히 긴장했어요.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민철이 표정이 진짜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히 자세를 고쳐 앉고 알았어. 말 안 할게. 뭔데? 빨리 말해봐. 하고 귀를 기울였죠. 근데 민철이가 또 바로 얘기 안 하고 잔을 한번 비우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 이거 말하면 너도 좀 놀랄 거다. 근데 진짜 믿어야 돼.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저도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긴장감 조성 좀 그만하고 빨리 말해. 뭔데? 귀신이라도 봤냐? 하고 독촉했죠. 민철이가 들려준 이야기는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야,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하고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민철이가 술 기운에 얼굴까지 약간 달아오른 상태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죠. 민철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작년에 동네 총회 있었던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총회가 뭔데? 나 작년에 여기 없었잖아. 그런 거 몰라. 했더니 아, 맞다. 근데 말이야. 그게 그냥 평범한 총회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총회라는 게 동네 남자들끼리 모여서 온천 여행을 가는 그런 행사였대요. 아니, 뭐 동네 행사가 다 그렇지 별거 있겠나 싶었죠. 근데 민철이가 갑자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숙 여사님도 갔었어. 순간 저는 술잔 들고 있던 손이 딱 멈췄어요. 정숙 여사님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 장모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나 싶어서? 뭐? 우리 장모님이? 아니, 왜? 하고 물었죠. 민철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야, 그게 좀 복잡한 얘긴데
들어봐. 내가 아는 대로만 말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민철이 말로는요. 그 여행에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여성 참가자는 장모님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온천 여행에 남자들만 우르르 가는 것도 웃긴데 장모님이 혼자 거길 따라갔다고요? 저는 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장모님이 거길 따라가셨대?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민철이가 또 잔을 한번 비우고는 야, 나도 몰라. 근데 듣기로는 니네 장모님이 그냥 동네 니네 장인어린 대신에 따라간 거래. 뭐 그런 거 있잖아. 동네 행사에 얼굴 좀 비추고 친분도 쌓고 그런 거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민철이가 그날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술 마시고 떠들고 웃고 뭐 그런 평범한 동네 행사 분위기였대요. 근데 장모님이 술이 점점 들어가면서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결국 완전히 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민철이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갔어. 그저 제가 뭐가 이상했는데? 뭔데? 하고 물었죠. 민철이가 말을 꺼내는데 이놈이 또 뜸을 얼마나 들이는지 속이 터질 뻔했어요. 야, 빨리 말해. 왜 자꾸 뜸 들이냐고. 했더니 그제야 민철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완전히 취하셨잖아. 근데 남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술잔을 내려놓고 민철이를 딱 쳐다봤어요. 뭐? 이상한 행동?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제대로 말해봐. 뭔 짓을 했는데 했더니 민철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그게 남자들이 갑자기 장모님 주변에 모이더라.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척하면서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묻더니 누가 슬쩍 장모님 팔을 잡고 또 누가 술을 더 따라주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흐르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하고 물었죠. 민철이가 또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회장이 나서더라고. 회장이, 아, 내가 방으로 모시고 갈게. 여기서는 좀 불편하실 테니까. 이러더니 장모님을 부축해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 우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 회장이 장모님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야, 그거 진짜냐? 네가 직접 본 거야?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걸 봤어. 근데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이놈이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네가 뭔 짓을 해서라도 네가 말렸어야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민철이가 술잔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야, 나도 그때 술에 취해 있었어.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 뭔가 말리기도 애매했고 솔직히 나도 좀 무서웠다.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냐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제가 민철이한테 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장모님은 괜찮으셨어? 무슨 일 없으셨던 거야? 하고 물었죠. 근데 민철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도 그 다음은 몰라. 그냥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나도 그 얘기 꺼내기가 너무 무서웠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누구한테 이걸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하는 건지. 그날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준수야, 술 마시러 간다더니 벌써 왔네? 하시는데 그 환한 미소를 보는데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어요. 아니,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네? 얼른 왔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민철이한테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면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장모님이 그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건가 싶어서 의심도 들고요. 뭐랄까,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꽉 차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민지가 집에 없는 날이잖아요. 저랑 장모님, 딱 둘만 집에 있으니까 뭔가 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편하게 장모님이랑 TV 보면서 수다 떨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철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오르니까 장모님 얼굴을 똑바로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저랑 와인 한잔 하실래요? 하고요. 장모님이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어머, 웬일이야? 너 술 더 마시고 싶어서 집에 들어온 거야? 민지 없으니까 신났네? 이러시는데 저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아니, 어머니랑 단둘이 마시는 것도 좋잖아요. 민지 없을 때 이런 시간도 좀 가져야죠. 하고 넘어갔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찬장에서 와인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준수랑 와인 한잔하는 것도 재미있겠네. 민지는 술 잘 못하니까 이런 시간도 없었잖아. 하시면서 잔까지 꺼내오시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한 거 있죠. 아니, 이렇게 밝고 따뜻한 분이신데 대체 민철이가 말한 그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장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기도 하고요. 와인병이 뻑소리를 내며 열리고 잔에 와인이 따라지는데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잔을 들고 첫 잔을 마시는데 와인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와인 참 잘 마셨는데 오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장모님은 와인 맛 좋다 하시면서 기분 좋게 웃으시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와인잔은 계속 비워지고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저는 속으로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희기가 올라오는 장모님을 보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스몰스몰 올라와서 그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인데 얼마 전에 아내랑 이혼했습니다.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아니, 사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남자랑 꽁냥꽁냥 연애질을 하고 있었죠. 이게 웃긴 게요. 결혼 5년 동안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우리 집을 마련하자고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각자 통장 따로 관리하면서 저축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얼마나 모았는지 전혀 몰랐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말도 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 주말에도 자기 옷만 빨래해서 나가버리고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아내가 집에 있던 시간이 길어야 한두 시간? 그것도 방에 틀어박혀서 문 꼭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뽑혀서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힘들겠지만 내가 응원할게. 넌 정말 대단하다면서 격려까지 해줬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제 자신이 한심해 죽겠어요. 근데요, 그게 다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착각한 것도 억울한데 아내는 그걸 대놓고 이용했더라고요. 제가 믿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건 집에서 본 적도 없는 핸드폰을 발견하면서였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에서 처음 보는 핸드폰이 덩그러니 있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처음엔 그냥 이게 뭐지? 내 건 아닌데? 싶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 참 쉬운 여자죠. 근데요, 그 핸드폰 안에 들어있던 걸 보고 나니까 진짜 제 손으로 그걸 열어본 게 1000만 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진과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랑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메시지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랑 나눈 대화보다 훨씬 더 뜨겁고 솔직히 말하면 역겨울 정도로 노골적이더라고요. 보고 싶다 이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라 해야 하나, 그냥 여기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보면서 손이 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갖 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 딱 한 가지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 이건 끝났다. 이건 진짜 끝났어. 그날 바로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아, 제가 이런 데 도움받을 줄은 몰랐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뭐라도 붙잡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탐정한테 말했죠. 제발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조사해 주세요. 증거 확실히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탐정이 결과를 들고 왔는데요. 아, 진짜 그 결과 보고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가 뭐였냐고요? 당연히 흑백이 확실한 검은색이었죠. 아내는 야근은커녕 정시 퇴근을 하고 제가 모르는 어떤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사진으로 찍혔더라고요. 심지어 손에는 슈퍼마켓 봉투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 직접 요리라도 해주려고 했던 거겠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맞아? 내가 결혼한 사람 맞아?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 끼쳤어요. 그냥 평소처럼 웃고 뭔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만들어낸 거라는 게, 이게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복수라고 해서 막 드라마처럼 난리를 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혼은 확실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탐정이 준 자료를 들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때 심정이요? 이게 뭐랄까, 진짜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겨요. 막 분노로 가득 차서 이 상황을 내가 끝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딱 말했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 남자한테도 최대한 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증거 사진을 쭉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왜 아내분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증거가 워낙 확실했으니까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랑 그 남자 둘 다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좀 통쾌했어요. 이제 너희 둘 끝났어. 라는 생각에 약간의 복수심이 채워지는 기분이랄까요? 근데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더라고요.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슬픈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고, 솔직히 말하면요,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친 거죠. 머리로는 당장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겠다 싶으면서도 가슴은 그래도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을 하나 만들어 보자. 사실 저 혼자만의 자기 위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 전골을 끓이기로 했어요. 이걸 또 안 해본 지 오래돼서 레시피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맛이야 어찌됐든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디저트로는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근처 베이커리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샀는데 그걸 고르면서도 속으로 이걸 먹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싶더라고요. 와인도 한 병 샀습니다. 근데 제가 와인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게 직원한테 여자가 좋아할 만한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막 이것저것 설명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반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네, 그걸로 주세요 하고 샀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제가 웃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내가 테이블을 보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뭐야? 일부러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야? 라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보고 저런 말을 하니까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열이 확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내가 내 기분 맞춰주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요즘 왜 이래? 대체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문제는 내가 나한테 신경 쓰는 척하면서 내 마음은 전혀 모른다는 거야.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너 요즘 회사 핑계대고 나랑 대화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주말마다 어디 쏘다니는 건 뭐냐? 내가 바보로 보여? 라고 받아쳤죠? 그랬더니 아내가 더 열받아서 그냥 다 짜증나 됐어. 이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 전골 냄비를 확 엎어버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끓는 국물이 제 허벅지에 다 쏟아졌어요. 순간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 찬물로 식히기 바빴습니다. 허벅지는 이미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아내를 향한 모든 감정이 증오로 바뀌더라고요. 뒤에서 아내가 미안해 라며 울먹이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조차 듣기 싫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애정이 산산조각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산산조각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제 허벅지는 화상으로 퉁퉁 부어오르고 제 마음은 아내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얼음찜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끝인가 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2도 화상이네요 이러는 겁니다. 와,
그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의사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는 했는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대요. 아, 진짜 허벅지에 이따만한 흉터 남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뭐, 아내가 책임지겠어요? 아니면 그 남자가 책임지겠어요? 둘 다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요, 더 어이없는 건 아내가 갑자기 제 곁에서 간호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갑자기 죄책감이라도 느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한 걸 만회해보겠다는 건지, 회사까지 휴가를 내고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뭘 해도 다 역겨웠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대화? 안 합니다. 그냥 눈만 마주쳐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그리 미안했는지 아니면 제가 떠날까봐 무서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 옆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그렇게 버티다가 제가 결국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일은 회사가.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사실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속셈은요. 그날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떠날 계획이었거든요. 아내가 회사 간 사이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조용히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집에서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다 아내의 배신으로 얼룩져 버린 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테이블 위에 이혼서류랑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요, 담담하게 썼어요. 당신이 얼마나 날 실망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내용들로요. 솔직히 욕이라도 한 줄 써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 품격만 떨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퇴근하고 아내가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음날 아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완전 무너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성통곡? 무너졌다고요? 솔직히 그 얘기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뭐야, 이제 와서 양심이라도 찔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긴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불륜남이랑 뭔 일이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뭐, 사람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편지는 잘 읽었어. 근데 그 불륜남이 내용 증명받고 나한테 이별 통보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요? 내 편지는 신경도 안 쓰고 불륜남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고요? 와, 진짜 이쯤 되면 제가 뭘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허탈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불륜남이랑 헤어진 게 그렇게 슬퍼? 내가 남긴 편지는 아무 상관없고. 근데 아내는 계속 울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불륜남한테 위자료나 왕창 받아내자. 뭐,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너랑 이혼할 거고 그놈한테 위자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솔직히 이 말 꺼낼 때도 좀 찝찝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나 그 사람 아이 임신했어. 에?
뭐라고요? 임신?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그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냐? 그놈 애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축하라도 해줘야 돼? 근데 아내는 되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내가 증언도 하고 다 할게.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이러는 겁니다. 우와, 진짜 어이없음의 끝판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뭐, 어차피 이혼은 확정이고 그놈한테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내야 제 손해가 조금이라도 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내랑 한 팀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요.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과는 이제 돈 받아내려고 동맹을 맺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인생 참 별거 다 겪어봅니다. 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열이 받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 대동하고 만났거든요. 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위자료 문제를 얘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불륜남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변호사를 데려왔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 인간은 돈도 많나 봐요? 저야 뭐 그냥 평범한 변호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쪽 변호사는 아주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변호사가 아내가 오히려 우리 의뢰인에게 더 매달렸다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꺼내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걸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라는 게 아내가 그 남자한테 오빠 없으면 못 살겠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이런 거였대요. 아니, 대체 그런 문자를 왜 보낸 건지, 그걸 왜 또 이렇게 들키게 만들어서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변호사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 말에 잠깐 멍해졌다가 아, 이건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든 위자료 안 주려고 발악하는 거구나 싶었죠. 그 와중에요. 아내가 갑자기 그 남자랑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둘이 부부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지고 제가 거기 있는 것도 너무 싫어서 얘기 끝나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멍하니 창밖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국요, 위자료는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뭐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합의 보고 끝냈습니다. 그 뒤로는 바로 아파트 정리하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아, 이게 또 기숙사가요. 방도 좁고 시설도 좀 낡았는데 그래도 뭐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눈치 안 보고 혼자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집 정리할 때는 좀 씁쓸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내랑 같이 살던 곳이라 추억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추억이고 나발이고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숙사로 들어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방도 좁고 옆방 사람들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새벽에 누가 샤워하면 물소리까지 다 들리니까요. 근데 뭐 그래도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속 터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진짜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결국 출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아내가 아주 제대로 사고를 쳤더라고요. 아내가요, 그 불륜남의 회사, 불륜남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 불륜남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모든 걸 까발렸답니다. 저 사람이랑 불륜 저질렀고 이 아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라면서 친자 확인서까지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듣고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륜남이 살던 동네에도 소문이 쫙 퍼졌대요. 아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둘 다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잘린 거죠. 그리고 불륜남은 아내한테 이혼당했대요. 아내가 친자 확인서 들고 와서 대놓고 폭로했으니 뭐 그 집도 끝장난 거죠. 그리고 제 전처, 그러니까 아내는요. 이혼에 미혼모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아니, 저를 그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속이 후련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결국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싶어서요. 뭐,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속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인생만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죠. 그래도 참, 인생이란 게 이렇게 꼬이고 꼬이다 보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